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은 지나치게 하였다. 강태주는 그 빛 아래 앉아 있었다. 손목에는 수갑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셔츠 소매에는 마른 피가 굳어 있었다. 경찰은 맞은편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태주는 그 눈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로만 향했다. 전화는 꺼져 있었다. 고세윤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려온 뒤 세상은 온통 소리 없는 유리벽처럼 변해 있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아무리 두드려도 깨지지 않는 벽. 그 너머 어딘가에서 세윤이 묶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 태주의 손끝이 떨렸다. 강태주 씨. 형사가 낮게 불렀다.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묻겠습니다. 고세윤 씨와 이혼 이야기를 한 게 맞습니까? 태주는 입술을 천천히 열었다. 맞습니다. 납치 전날이죠. 네. 그날 고세윤 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태주의 눈이 처음으로 형사를 향했다.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고세윤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태주의 목을 대가 한번 움직였다. 당신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해주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태주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형사는 펜을 쥔 채 기다렸다. 기다림은 배려가 아니었다. 태주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얼굴이었다. 둘 중 하나가 죽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까? 태주는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화가 났냐고요? 그때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은요? 태주는 두 손을 맞잡았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지금은 그 말을 다시 들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는 잠깐 펜을 멈췄다. 그때 조사실 밖 복도에서 소란이 일었다. 누군가 크게 항의하는 목소리였다. 우리 재수 씨가 납치됐는데 왜 제 동생이 범죄자 취급을 받냐고요. 지금 여기 앉혀놓고 추궁할 시간이 있어요. 사람부터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문 밖에서 강태주의 동생 강준서가 경찰과 몸을 부딪히며 버티고 있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넥타이는 반쯤 풀려 있었다. 강준서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게 생겼습니까? 우리 형이 사람 살리는 의사지 사람 죽이는 인간입니까? 형이 재수 씨 납치했다고요. 그 말을 지금 믿으라는 겁니까?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형사가 손을 들었다. 앉으세요. 태주는 다시 앉았다. 하지만 문 밖의 목소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강준서는 문 유리 너머로 태주를 발견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형. 태주는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다. 오지 말라는 뜻이었다. 더 엮이지 말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준서는 물러나지 않았다. 네가 한 거 아니지. 복도까지 들릴 만큼 큰 목소리였다. 태주는 입을 다물었다. 말해. 형이 한 거 아니잖아.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을 믿는 사람 하나가 더 위험해질 것 같았다. 노만이가 어디서 보고 있을지 몰랐다. 어떤 눈으로, 어떤 귀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형사가 일어나 문을 닫았다. 준서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태주의 휴대전화가 그 순간 진동했다. 조사실 안에 모두가 동시에 움직임을 멈췄다. 형사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발신자 번호가 뜨지 않았다. 태주는 벌떡 일어났다. 받게 해주세요. 앉으세요.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태주의 얼굴이 굳었다. 제 아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는 태주를 바라보다가 스피커폰을 켰다. 전화가 연결되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노만이의 목소리와 달랐다. 조금 더 거칠고 조금 더 낮고 이상하게도 지친 목소리였다. 아내를 찾고 싶으면 와. 태주의 눈이 커졌다. 형사가 입을 열려는 순간 태주가 먼저 말했다. 누구야? 명심해. 11시까지야. 세윤이 어디 있어? 경찰 달고 오면 내 아내는 끝이야. 내가 납치했어. 수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지정한 장소로 와. 혼자. 세윤이 목소리 들려줘. 지금 내가 요구할 처지가 아닐 텐데. 태주의 주먹이 떨렸다. 내 아내한테 손대지 마. 그럼 와. 강태주. 전화가 끊겼다. 형사는 즉시 다른 경찰에게 지시했다. 위치 추적. 태주는 형사의 팔을 붙잡았다.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까? 경찰이 움직이면 세윤이 죽습니다. 강태주 씨, 지금 당신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피의자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가야 합니다. 그렇게 순순히 보내줄 것 같습니까? 태주의 눈이 붉어졌다. 내가 경찰서에 있으면 세윤이 더 위험해져요. 형사는 태주의 손을 떼어냈다. 그건 당신 판단이고 우리는 절차대로 움직입니다. 절차요. 태주의 입가가 떨렸다. 제 아내는 지금 모래시계 앞에 묶여 있습니다. 그 인간이 시간을 재고 있어요. 그 시간 끝나면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요. 형사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이 꾸민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태주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피가 빠져나갔다. 내가 세윤이를요. 이혼 통보, 부부 갈등, 병원 경영권 문제, 장인과의 충돌, 몸값 10억, 그리고 납치 당일 당신의 수상한 이동 경로. 지금 모든 정황이 강태주 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황이 사람을 살립니까? 뭐라고요? 당신들 정황 붙잡고 있는 동안 세윤이는 죽습니다. 형사는 문을 열고 밖을 향해 말했다. 강태주 씨 휴대전화 압수하고 이동 제한 강화해. 2명의 경찰이 들어왔다. 태주는 다시 휴대전화를 바라봤다. 그 안에 세윤의 마지막 흔적이 있었다. 그 안에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있었다. 그 안에 자신이 살려야 할 사람이 있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가져가려는 순간 태주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는 갑자기 책상 위에 물컵을 밀어 떨어뜨렸다. 물이 바닥으로 퍼졌다. 경찰 하나가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다. 태주는 그 틈에 의자를 밀치고 형사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수갑 열쇠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태주 씨.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붙잡는 경찰의 팔을 빠져나와 문을 향해 달렸다. 복도에 있던 준서가 놀라 몸을 돌렸다. 형. 비켜. 준서가 본능적으로 옆으로 물러났다. 경찰들이 뒤따라 뛰었다. 태주 씨. 잡어.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태주는 계단 쪽으로 뛰지 않았다. 경찰들이 그쪽으로 몰릴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반대편 복도로 꺾어 자료실 문을 열었다. 안쪽 창문이 있었다. 오래된 건물이라 잠금 장치가 느슨했다. 준서가 뒤따라 들어왔다. 형, 뭐 하는 거야? 태주는 창문을 밀어 올렸다. 준서야. 미쳤어. 여기서 도망치면 진짜 끝이야. 태주는 창밖을 내려다봤다. 2층이었다. 아래에는 좁은 난간과 주차장 지붕이 이어져 있었다. 세윤이 시간이 없어. 준서가 태주의 팔을 붙잡았다. 형이 가서 뭘 할 수 있는데. 경찰한테 맡겨야지. 태주는 준서를 돌아봤다. 내가 맡겼더니 세윤이가 납치됐어. 준서의 손이 느슨해졌다. 형.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니야. 내가 이혼하자고 했고 내가 세윤이를 혼자 뒀고 내가 그 인간 차에 탔어. 내가 조금만 덜 미워했으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세윤이 손을 잡았으면 지금 이 일 없었을지도 몰라. 준서는 아무 말도 못했다. 태주는 창틀을 잡았다. 내가 세윤이 구해야 돼.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도망의 이유도 아니었다.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하는 형벌이었다. 준서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경찰들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준서는 태주를 붙잡던 손을 천천히 놓았다. 형. 태주가 그를 바라봤다. 재수 씨 데리고 와. 태주의 눈가가 젖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은 나중에 해. 둘 다 살아서 와서 해. 태주는 창밖으로 몸을 넘겼다. 경찰들이 자료실 문을 열었을 때 준서는 창문 앞을 막고 서 있었다.
비키세요. 준서는 두 손을 들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강태주 씨 어디 갔습니까?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제 형은 사람 죽이러 간 게 아닙니다. 경찰은 창문 밖을 확인했다. 아래 주차장 쪽으로 태주의 그림자가 멀어지고 있었다. 경찰 무전이 동시에 터졌다. 강태주 도주. 강태주 도주. 태주는 경찰서 뒤편 골목으로 빠져나왔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11시라는 숫자만 박혀 있었다. 11시. 세윤의 시간. 그가 길가로 뛰어나오자 지나가던 택시가 속도를 줄였다. 태주는 차문을 열고 올라탔다. 어디로 가십니까? 태주는 휴대전화가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장소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수영이 보낸 위치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잠깐 본 화면뿐이었다. 주소가 아니라 지도 위에 찍힌 낯선 점. 버려진 물류창고처럼 보이는 외곽지. 태주는 눈을 감았다. 지도의 모양을 떠올렸다. 강변도로, 폐공장 단지, 오래된 철교. 서부 외곽 창고단지로 가주세요.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죠. 가면서 말하겠습니다.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수술실에서 어떤 환자의 머리를 열 때도 이렇게 손이 떨린 적은 없었다. 환자의 생명 앞에서는 오히려 냉정했다. 판단하고 절개하고 출혈을 막고 살아날 가능성을 붙잡았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세윤의 얼굴만 떠올랐다. 차갑게 자신을 보던 눈. 더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듯 돌아서던 등. 이혼하자는 말에 웃지도 울지도 않던 입술. 당신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해주기 싫다고 했던 목소리. 태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세윤아. 그 이름을 부르자 가슴이 갈라지는 것 같았다. 한편 어딘지 알 수 없는 낡은 방 안에서 고세윤은 의자에 묶인 채 눈을 떴다. 입가에는 마른 피가 묻어 있었고 손목은 붉게 쓸려 있었다. 방 한쪽에는 낡은 책상과 오래된 모니터가 놓여 있었다. 천장에는 작은 전구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세윤은 그 흔들림보다 책상 위의 물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모래시계. 붉은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노만이는 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학원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선생처럼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손에는 빨간색 털모자가 들려 있었다. 세윤은 그 모자를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다. 그거 뭐예요? 노만이가 천천히 웃었다. 기억 안 나세요? 무슨 소리예요? 사모님 같은 분들은 기억 못하죠. 지나가다 밟은 사람 얼굴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세윤은 목이 말랐다. 하지만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건 공포였다. 자신이 애원하는 얼굴이었다. 세윤은 절대 그것을 주고 싶지 않았다. 노만이는 빨간 모자를 세윤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예쁘죠? 빨간 모자 소녀. 세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빨간 모자. 그 단어가 기억 어딘가를 건드렸다. 오래전 병원 복도. 응급실 앞. 울고 있던 작은 여자아이. 손에 꼭 쥐고 있던 빨간 모자. 그리고 고동찬의 목소리. 그 일은 병원이 조용히 덮었다. 아니, 덮었다고 믿었다. 세윤의 숨이 조금씩 거칠어졌다. 당신 누구야? 노만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래시계 옆으로 갔다. 사모님. 사모님한테 남은 시간이에요. 이 모래시계 다 떨어지면 사모님 죽는 거예요. 세윤은 모래시계를 보지 않았다. 노만이를 보았다. 나한테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죠? 노만이가 고개를 기울였다. 돈도 필요하죠. 하지만 목적은 돈이 아니야. 그의 웃음이 조금 사라졌다. 세윤은 붉은 모자를 내려다봤다. 그 아이. 노만이의 손가락이 멈췄다. 이제 생각나세요. 세윤은 오래된 기억의 조각을 억지로 맞췄다. 우리 함께 병원 소아병동. 수술 순서 변경. VIP 보호자 항의. 아버지의 결재. 태주의 반발. 그리고 자신은 그때 어떤 선택을 했었나.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였지? 세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기억나지 않았다.
그 사실이 더 끔찍했다. 노만이가 가까이 다가왔다. 이름도 기억 못하시네. 세윤은 그를 노려봤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기억. 뭐라고요? 사모님이 잊어버린 걸, 강태주 원장이 잊어버린 걸, 고동찬 이사장이 지워버린 걸 전부 다시 꺼내는 거요. 세윤의 표정이 굳었다. 아버지까지 알고 있어요. 노만이는 대답 대신 붉은 모래를 바라봤다. 세상에 완전한 결혼이 어디 있어요. 다들 서로 모르는 척하고 사는 거지. 남편이 아내를 모르고 아내가 남편을 모르고 아버지가 딸을 속이고 병원은 환자를 버리고. 세윤은 밧줄을 쥔 손에 힘을 줬다. 태주는 환자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만이가 세윤을 돌아봤다. 이혼한다면서요. 세윤의 입술이 멈췄다. 미워한다면서요. 그건 우리 문제예요. 죽음 앞에서도 부부 편은 드시네. 당신이 태주를 알아요. 알죠. 노만이의 눈이 차가워졌다.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없을걸요. 그 말에 세윤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노만이는 다시 빨간 모자를 들어 세윤의 눈앞에 가져갔다. 이게 뭔지 떠올려요. 그래야 사모님도 죽기 전에 덜 억울하지. 세윤은 모자를 바라봤다. 빨간 모자 소녀.